바닥 쳤다가 다시 스금스금 기어 올라가. 이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 해주면은 넌 좋은 트레이더에 잠재력이 있다 라고 보통 판단하지. 안녕하세요. 맞니? 요 출근 전에 오는 맛이 있더라. 일부러 나가기 전에 오는 것 같아 요즘에. 나 이러고 같이 또 출근하는 맛. 전 편해요. 밤에 오는 것보다 낮에 안 졸릴 때 오니까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엄청 중요하게 말하잖아요. 맞죠. 이거 빼면은 투자를 뭐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이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내가 큰 돈은 뭐 시장에서 뭐 엄청난 슈퍼게임이다 이런 소리는 당연히 금액이 작기 때문에 못 듣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이유가 12년 동안 살아남아서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 그거를 높게 치는 것 같아. 실제로 나도 거기에 자긍심이 있고. 우리가 저번에 PB 강연 갔을 때 그때도 이제 거기서 그런 질문 나왔잖아요. 뭐 500만 원에서 30만 원 됐다가 결국 40억이 된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 그때 신한투자증권에서 우리가 PB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왜냐면 고액돈을 맞는 사람들이잖아. 그 되게 다 엘리트란 말이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거기서 뭘 알려줄 수 있겠냐고. 이거 말고 그냥 내가 경험한 것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았던 거, 그리고 고객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관리? 근데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떨리긴 했지만 많이 떨었죠. 많이 떨었지. 원래 내가 그런 외부 활동 잘 안 하는데 구독자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갔다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 그리고 콤파다 이제 회원분들 대상으로도 종종 열게 될 것 같아. 오, 약간 인베스터스 데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긴 아니고 그냥 다과 좀 올려놓고 다가회? 다과회 정도씩 인베스터 데이까지는 갈 길이 멀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좀 PB들의 의견이 궁금했는데 따로 DM이 왔어. 좋았다고. 그래서 좀 다행이구나 했지. 우리만 좀 괜찮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대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뭔가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에 따른 이제 리스크, 변동성 리스크가 있고 유동성 리스크가 있고 뭐 신용 리스크가 있고 금리 리스크가 있고 다방면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리스크들이 즐비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제 리스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수익을 내도 말짱 도루묵이다.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제 자본을 우리가 보호하고 이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이제 또 수익 가능성을 극대화하게 도와주는 게 사실 리스크 관리거든.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게 리스크 관리다. 거기서 가장 큰 리스크는 나. 관리자 리스크. 모니터 앞에 있는 나.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왜 중요한가요?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주식 거래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필수적인 요소인데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트레이딩 오피스 뒤에는 이제 백업스페이스에서 리스크 관리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이제 관리하는 것이야 리스크를. 그래서 원금에 이제 뭐 50% 손실 나면은 수익 낼 때는 100%의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최대한 우리가 덜 보면서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 뭐 포지션의 크기 조정, 그리고 뭐 손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못해 투자에서 막 전부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치. 어려우니까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배제하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이제 빠르고 명확해 보이는 기술적 분석에 먼저 손을 댄다거나 눌림목. 눌림목에 있는 골든 크로스 뭐 그런 거. 그러면 형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에서 위험했던 적이 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올렸던 궁금한 이야기 D 있잖아. 거기서 이제 세트리온 얘기를 했었잖아. 그것도 사실 레버리지를 내가 과도하게 써서 이제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 거지. 원금 대비 내가 과도하게 이제 포지션을 잡으니까 뭐 이익도 수익도 이제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제 큰 손실을 맞이하고 결과적으로 꽤 위험한 순간에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서 뭐 1년 가까이 번 수익을 다 날렸으니까 그때 내 모습은 이제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트레이더였거든. 그때 당시에도 나는 굉장히 잘하는 트레이더였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의 실수로 이제 크게 위험했던 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한순간만 방심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교훈이 이제 내가 그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치. 훨씬 더 중요한 걸 빠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매일매일 마주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거래를 해야 되니까.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 펀더멘탈 분석을
꽤 오랫동안 잘 해나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단기 투자는 그걸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 리스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그럼 형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뭐 사실 내가 트레이딩이랑 투자를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사실 오래 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론이 약간 깡통을 안 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당시에 오래 하고 싶고 이거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깡통을 안 차야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번 금액을 일정 금액 저축계좌로 이동시켰어. 예탁계좌로. 그래서 계속 이제 트레이딩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뭐 리스크를 내가 관리하는 것에 조금 집중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이유는 일단 오래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뭐 그런 자금 관리 성향이 아무래도 내 공격적인 트레이딩 방식을 조금 잘 유지시켜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그와 동시에 트레이딩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렸지. 아마 이걸 안 했으면은 깡통 찼거나 100억 단위의 자산가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거기서 투자 목표가 어느 순간에 100억 이라는 목표를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 100억을 벌어서 뭐 하지에 대한 이제 답이 희미해져가지고 한 40억? 50억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이 충분히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돈이 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제 100억이라는 이제 스케일업에서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규모를 확장하는데 더 도전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뭐 이제 리스크 관리가 처음에 나한테 오래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서 롱런할 수 있게 해준 이제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목표 달성했네요. 오래 하고 싶었던 건데 롱런 했으니까. 그치? 아마 난 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투자도 트레이딩도.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생각하면 되게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럼 큰 수익이 나기 힘들어져요? 어느 정도 욕심을 내려놔야 이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계속 더 이제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뭐 욕심에 기반해서 이제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러면 리스크 관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100억 벌고 싶은데 어떻게 이번 달에 몇 천만 원 수익 났다고 해서 그걸 저축계좌에 이동하냐는 거지. 그렇죠. 그 다시 이제 시드를 풀로 충전해가지고 다음 달에 다시 더 크게 베팅해야지. 다음 달이 아니라 당장 가죠. 그치, 당장 내일. 근데 그러다가는 이제 보통 이제 한순간에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고 박살나고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천천히 가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형 주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안 하는 트레이더나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난 솔직히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모르면 트레이더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도박꾼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트레이더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 투기꾼인데, 좋은 투기꾼은 벌어야 할 때를 알고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 때 크게 베팅하는 사람이거든. 이 말은 이제 확률이 낮아 보이는 시점에서는 계속 손절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기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모든 좋은 트레이더,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없다. 리스크 관리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누구도 투자자다, 뭐 트레이더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도박꾼이라고 불려야 돼. 그러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 스타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 트레이딩 그리고 뭐 중장기로 예시를 들어주면은, 트레이딩에서는 이제 자금 관리 그리고 투자 원칙 지키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이제 분산하는 거, 그리고 손절 계획, 펀더멘털 분석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런 건 사실 그냥 매수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치, 보통 매수하기 전부터 하는 게 리스크 관리지.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처음 예측은 오케이. 근데 이제 그 후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리스크 관리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만 예측하잖아요. 상상하고. 그치.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에 대한 상상이랑 거기에 맞는 대응 계획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가시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비판 여론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면 특정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수 의견 리포트보다 어떻게 보면 매도 의견 리포트를 더 많이 보는 거지. 오, 되게 새롭다. 그게 오히려 좋은 방식이야. 비판적 관점에서 내 주식을 객관적으로 같이 본다는 거지. 보기 싫을지언정, 틀릴지언정 그걸 받아들여야 내 주식을 객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 관리의 일종이지. 오, 그러면 형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했어요? 난 초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수익금의 일부는 뭐 계속 저축계좌로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계좌에 있는 돈을 뭐 중기,
장기, 부동산 이런 자산군으로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게 된 거, 이게 아무래도 자금관리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내 방식인 거지 1차적으로. 그 시드도 고정시켜 놨었잖아요. 그치, 나는 수익이 얼마가 나든 매년 시드는 굉장히 조금씩 늘려. 매년 1월 1일 되면 시드를 굉장히 조금씩 늘려. 조금이면 어느 정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3, 4억으로 했어. 그럼 그 해에 성과가 좋았어. 그러면은 4, 5억 정도로 올리는 거. 3, 4억으로 보통 수익률이 100%가 넘거든. 3, 4억으로 보통 연수익률이 5, 6억이 나와, 수익이. 아,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연말이 됐으면 잔고가 한 10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10억으로 시작하고 싶잖아. 근데 4, 5억으로 시작해. 1월 1일 되면. 그게 보통 내가 하는 방식이지. 되게 진짜 직업 같다. 직업이야. 직업인데. 직업이라서 직업처럼 하는 건데. 직업 같아. 직업이니까 직업같이 해야지. 재밌네 이 말이. 이게 직업처럼 안 보여, 근데 진짜로. 옆에서 보고 있어도 직업처럼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보통? 비중은 이제 개인 투자의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가지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 조금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이게 하나로 고정돼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아예 내가 뭐 1대1 개인 상담이다 이러면은 그에 맞게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광범위한 영역이라서, 그리고 너한테는 아직 이 얘기를 할 만큼 이전에 다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범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보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요? 보통 수익이 잘 나고 있다가 한 번씩 계좌가 박살나고 다시 회복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손을 대주면은 수익이 폭발적으로 날 수가 있어.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뺀 나머지가 지금 자리에 잡아가고 있다는 거거든. 아 근데 그 한 번 한 번이 손실이 너무 큰 것뿐인. 그치. 근데 계속 이제 바닥 쳤다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 이거는 자리에 잡혔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리스크 관리만 잘 해주면은 바닥을 거기까지 안 쳐도 되거든.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우리 카페에서 매매 일지 같은 걸 보거나 자기 매매 같은 거 보여주면은 실제로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트레이더에 잠재력이 있다 라고 보통 판단하지. 근데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계좌 박살나는 경험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기본적인 투자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부터 잡아야지. 너 같은 경우지. 그러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방법도 달라져요? 사실 그렇지. 투자 스타일마다 다른 리스크 방법이 필요하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왜냐면 투자 스타일마다 적합한 리스크 관리 기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이제 리스크 관리 기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우리가 가치 투자자를 예를 들어보자. 펀더멘탈 분석에 집중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 그러면 이제 재무가 건강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을 발굴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반면 이제 성장주 종목에 집중하는 성장주 투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펀더멘탈 분석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추가하는 거야.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아무래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거든.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자여도 성장주냐, 이제 전통주냐, 요런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 관리도 따르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을 하나 더 떼는 거지. 물론 두 개 다 어렵지만 굳이 개념으로 치면. 형이 내 매매일지도 봤었잖아요. 근데 그럼 내 매매일지 보면은 내 거래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사실 너는 그냥 여론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주목받고 있는 밈 주식을 거래했었고, 그 뉴스를 보고 뭐 대충 이제 한번 찾아보고 필터하고 거래한 이제 그 정도잖아. 그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거고. 근데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제 투자 목표에 따른 보통 계획이 있는 상태로 어떻게 관리할지 그때서야 정립될 수 있는 건데, 너같이 이제 주린이들의 리스크 관리라고 굳이 이야기하면은 투자 목표, 투자 스타일,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확립하는 그 자체가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기본부터 다지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한 측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 투자 목표 썼는데 그거 다음에 보여드려야겠다. 그거 빨리 보여줘. 같이 그거 써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라는 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사실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형은 어떻게 그걸 계속 지속할 수 있었어요? 하기 힘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돈 벌고 싶으면 그냥 해야 된다. 돈 벌기 위해서 뭐 싫으면 안 해도 돼. 너도 안 해도 돼. 명료한데? 깔끔하잖아. 돈 벌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은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했다고는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지. 어떻게 지속했냐? 그런 거는 그냥 했다. 계속 깨지면서 이거 안 하면 돈 못 버니까. 깡통 차니까.
지금도 똑같아. 목표에 부합하는 이제 돈을 벌기 전까지는 그냥 다 하는 거다. 그래서 돈이 깡패지. 어떻게 그걸 뭐 꾸준히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뭐 그걸 잘할 수 있었어요? 그냥 돈 벌려고 존나 했다 이런 거. 모든 사람들 똑같아. 역시. 거기 어떤 방법도 없고 뭐 지름길도 없고 투자는 진짜 그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걸 가장 조심해야 돼. 지름길이 없다라는 걸 솔직히 받아들이고 좀 기대감을 자기가 낮추고 좀 그런 마음 편안한 상태로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 거고 돈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벌리고 있을 거고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당연히 돈이라는 거는 성공의 그냥 산물일 뿐인 거지.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지속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잘했어요?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그런 거 뭐 물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어. 대신 이제 가끔씩 더 올바른 방식을 습득해야 돼서 이런 걸 파악하고 볼 수는 있지만 계속 그것만 찾아다녀서는 끝이 없다. 역시 돈이 깡패당 당주답네요. 진짜 당주잖아요. 닉네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그 댓글 너무 웃기던데. 어디다 붙여도 말이 되잖아. 돈이 깡패당 당주. 제 닉네임 팝니다. 20억에. 저번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상에서. 아 그때. 근데 그 댓글에 저분 뭐 실제로 조직생활 하셨다. 그 댓글 보고 개웃었어. 아니 그게 거기서 그런 게 아니고 본깡이 돈의 깡패 이 말인가요? 이제 내 닉네임이 어떤 의미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구독자들이 장난친 거야. 맞아. 구독자들이 이제 신규 회원님 들어왔다고 장난쳐가지고 저분 어렸을 때 조직생 잠깐 하셨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애들이 그새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좋아요 막 누르더라고. 애들 장난이 심하죠? 나 그거 보면서 캡처했잖아. 웃겨가지고. 그런 댓글 재밌어요. 맞아. 좀 그런 유머가 있어야지. 주시 얼마나 딱딱해. 며칠 여의도 갔다 왔을 때 기빨려서 힘들었잖아. 여의도는 원래 거기 있을 땐 몰랐어. 근데 우리 홍대 있잖아. 그쵸. 분위기가 좀 달라. 제가 강남에 사무실 있는 거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강남에 집도 다 새 내놓고 저는 홍대 근처 사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강남은 뭔가 그 자본주의의 이 끝에 있는 느낌이고 여의도는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느낌이고 홍대는 자본주의랑 거리가 먼 느낌이고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홍대 근처에서 이 자본의 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금융을 홍대에서 꽃 피우리라. 꽃 피우리라 이런 꿈이 있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그러면 즐거운 대화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밤에 와요. 네. 빠이. 빠이. 안녕.